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는 달리고 싶다. 저자는 안데르스 한센, 출판사는 바니입니다. 타임머신에 올라타고 기원전 1만 년으로 되돌아가는 상상을 해보자. 기체는 덜끄덕거리다가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제 당신은 잔뜩 긴장한 채로 타임머신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동물 가죽을 몸에 두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다. 그들도 당신을 보고 놀란 눈치다. 그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떨까? 기껏해야 동물이나 사냥하고 죽일 수 있어 보일 뿐, 다른 면에서는 지능 발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원시적인 동굴 거주자에 불과할까? 성급하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들과 현재의 우리는 아주 많이 닮았다. 물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은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지 능력과 감정을 보유했다. 지난 12,000년 동안 인류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 반면 인류의 생활 방식은 불과 지난 100년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다. 12,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그 변화의 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고 선조들이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첨단 도구를 사용한다. 사회 환경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옛 선조들이 평생에 걸쳐 만났을 만큼의 새로운 얼굴들을 현대인은 아마도 일주일 만에 만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과 선조들의 생활 방식 사이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움직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선조들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활동적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역사의 시간 대부분의 인류는 먹이를 구하고 생존하기 위해 몸을 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모두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철장 안에 가둔 쥐 중 쳇바퀴를 달린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뇌의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여러 의문에 답하기 위해 60세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1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했다.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처럼 자주 모이기는 했지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는 편한 활동만 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검사해 두었다. 걷기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1년 동안 몸이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뇌가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더 잘 통합된 것이었다. 결국 뇌라는 기관 전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참가자들의 뇌가 더 젊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들의 뇌는 마치 그동안 늙지 않았고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더욱 강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발견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체적으로 더 활발했던 사람은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노화의 해로운 영향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역전시켜 뇌를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려면 코르티솔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반박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운동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다른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간다. 신체 활동이 몸의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필요하므로 혈류 증가를 위해 심장이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어야 한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한다. 이런 경우는 코르티솔의 영향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단 운동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몸은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진다. 실제로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진다.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계속하면 달릴 때마다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고 운동을 마무리한 뒤에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부터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운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든다. 운동에 의해서든 업무로 인해서든 몸이 튼튼해질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개선된다. 정리하자면 운동은 몸에게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역할을 한다. 보통은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미 나처럼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해진다. 업무로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나중에 그날을 뒤돌아보면 거의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지난 것을 문득 깨닫기도 한다. 그저
운동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졌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보다는 신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내성이 강화된 덕분이라는 설명이 맞다. 우리 몸에 내장된 스트레스와 불안의 메커니즘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한편 오늘날의 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이 쉬워졌고 살기도 편해졌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위험과 마주하지 않을까,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을까, 잠잘 곳이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여전히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금쯤 모두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어야 당연한데 말이다. 대체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과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바나 초원 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한 집단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늘 한가롭게 발가락 사이 때나 벗기고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여긴다. 반면 한 집단은 항상 무언가 불만스럽고 걱정에 차 있다. 먹을 것은 충분히 있나? 날씨가 나빠지면 어쩌지? 사냥할 얼룩말이나 영양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몰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어서 나가서 먹을 거나 창고에 가득 채워두자. 둘 중 더 오래도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집단은 어디일까? 나라면 당연히 걱정 많은 집단에 걸겠다. 우리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사실은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어 왔고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자연이 우리에게 심술궂은 장난을 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생존 메커니즘이다. 현대 사회와 생활 방식에는 잘 맞지 않지만 좋든 싫든 이는 엄연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 스트레스와 불안과 싸우는데 운동이 크게 이로운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 옛날에 신체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은 먹이를 구하러 사냥을 나가거나 위험을 피해 달아났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러닝머신 위에 달리는 동안 우리 뇌는 이를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활동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불안은 지능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 주장할 수 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들을 걱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독특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실제 위협이 아니라도 스트레스 반응이 바로 시작된다.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위험이 기정사실이 되기 전에 걱정하고 피할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안은 우리가 지능을 가진 대신 치르는 대가인 셈이다. 운동으로 불안을 날려 버리자. 스트레스를 불안과 분리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모두 결국에는 HPH과 편도체를 비롯한 똑같은 시스템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모두에서 활성화된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운동이 불안 치료의 탁월한 방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제비뽑기해서 2주일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20분간 걷거나 달리기를 하게 했다. 두 가지 다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든 운동이라 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걸었던 사람이나 달렸던 사람 모두 불안 수준이 떨어졌다. 운동 후에 불안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24시간 동안에도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꼬박 일주일 동안 지속했다. 불안에 더 큰 효과를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었다. 불안을 잠재우고 싶다면 땀을 더 흘리는 것이 분명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생각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불안은 뇌가 과활성화한 스트레스 반응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보내는 편도체 때문에 생기는데 운동은 걱정을 방지하는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강화하고 이마역과 해마는 편도체를 더욱 잘 달랠 수 있게 해서 불안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운동과 스트레스는 정반대이다.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등장한다. 스트레스와 신체 활동이 뇌의 거의 정반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뇌세포 사이에 소통 능력이 저하되지만 운동하면 그 능력이 향상된다. 스트레스는 뇌의 변화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운동은 그 능력을 북돋아 준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운동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스트레스와 운동은 정반대 효과를 내는 듯 보인다. 말 그대로 운동과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해독제인 셈이다.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일주일에 3번 만나서 45분 동안
러닝머신 위에서 걸었고 다른 집단은 저강도 스트레칭을 시행했다. 스트레칭 집단도 걷기 집단도 같은 횟수만큼 만나서 같은 시간만큼 운동했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 하나는 스트레칭이 심장 박동수를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양쪽 집단의 에릭센 플랭커 검사 성적이 향상했는지와 참가자들의 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찾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차이가 있었다. 걷기 운동을 한 사람은 선택적 주의가 좋아졌고 검사 성적도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주의를 담당하는 이마엽과 마루엽의 뇌 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변화가 걷기 운동을 한 참가자한테서만 나타났다. 6개월 동안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규칙적으로 걷는 간단한 신체 활동에만 참여했는데도 선택적 주의만 개선된 것이 아니라 뇌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찾아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걷기가 뇌세포 사이 연결을 증가시켜서 뇌의 높은 부하가 걸렸을 때 이를 영역에서 추가로 지적 능력을 끌어들이기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 기어를 올리듯이 뇌도 주변이 산만할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력 기어를 추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걸러내는데 더 능숙해진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구 결과를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게 표현했다. 효율적인 뇌는 가소성도 좋고 적응력도 더 뛰어나다. 중격 의지 핵은 우리 행동을 이끈다. 뇌세포 사이에서 메신저로 활동하는 물질이 몇 가지 있는데 과학 용어로는 이것을 신경전달 물질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도파민이 제일 잘 알려져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중격 의지 핵에서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도파민 수치가 치솟으면 긍정적인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어진다. 뇌에서 우리가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뇌는 왜 우리가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신체 활동과 성행위를 하길 원할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운동은? 운동하면 대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달릴 때는 보통 사냥을 하거나 새로 정착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행동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뇌에서 보상을 준다. 현대인과 달리 우리 선조들은 그저 재미로나 체중 조절을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달렸다. 오늘날까지도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치료제 복용을 원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가끔 집중력 저하로 곤란을 겪어도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갖춘 ADHD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몸을 움직이면 된다. ADHD가 있든 없든 운동이 인간의 집중력 향상에 이롭게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신체 활동이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리고 주의와 보상 관련 시스템을 세밀하게 조율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에는 신체 활동을 하고 나면 먼저 도파민 수치부터 올라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도파민 수치는 운동하고 몇 분 후부터 증가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예리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차분한 기분을 느낀다. 기분이 좋아지면 집중하기도 쉬워진다. 웅얼거림이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할수록 도파민 수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파민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더 낫다. 이는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를 한번 해보고 기분이 바로 좋아지지 않거나 집중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분비되는 도파민도 많아진다. 뇌는 운동할 때마다 도파민 수치를 더욱더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를 자주 할수록 그 보상으로 얻는 도파민의 양도 많아진다. 즉, 운동을 마칠 때 느끼는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도파민은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중력도 훨씬 더 좋아진다. 바꿔 말하면 운동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이면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치료제인 셈이다. 더군다나 운동을 오랜 기간 지속할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 운동이 ADHD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 향상에 특효가 있었을까? 일본의 과학자들이 17명의 아동에게 실험에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해보려 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모두 과잉 행동을 보여서 ADHD로 진단받을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8주에 걸쳐 아이들은 학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놀이 형태로 추가적인 신체 활동을 했다. 숨차게 만들어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8주가 지난 다음에 실험 참가 아동들에게 1년의 검사를 해서 집중력 및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측정했다. 이에 더해서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이에게서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도 물어보았다.
모든 활동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을까? 그랬다. 부모와 교사,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동의 3분의 2 이상은 집중력이 더 좋아졌다고 보고되었다. 특히나 반응 억제라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좋아졌다. 반응 억제란 행동을 억제해서 사소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에 참여했던 집단의 아동은 집중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기분 변화도 줄어들고 짜증도 줄어들었다. 진짜 변화는 집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과잉 행동을 보이든 안 보이든 신체 활동 놀이에 참여한 모든 아동에게서 나타났지만 ADHD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동에게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왜 운동하면 집중력이 좋아질까? 과거를 돌아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바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물려 있을 테니까 말이다. 선조들은 요즘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열심히 활동했다. 요즘에는 달리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달리기는 건강에도 좋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먹을 것을 사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달렸다. 어느 경우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자가 뒤쫓아 오거나 영양을 사냥할 때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리한 집중력이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자산이다. 뇌가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우리 뇌는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서 별로 진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운동할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 운동하면 뇌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젖먹는 힘까지 써야 할 상황이라 믿는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진다. 많은 시간을 앉아서만 보내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신체 활동 부족은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더 빈약해지고 느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3,200명의 젊은이를 25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체 활동이 활발했는지와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더해서 그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심리 검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실험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의 생각하는 속도는 느렸고 그 차이는 무척 컸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참가자들의 결과는
특히 안 좋았다. 텔레비전을 괜히 바보 상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실험은 신체 활동이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정신 능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해질 뿐 아니라 인지 능력을 방해해서 생각도 느려진다. 산책보다는 달리기를 하자. 더 격렬하게 움직이면 뇌는 더 많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상적으로는 심장 박동수가 최대치에 70에서 75%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 40세 정도면 약 130에서 140 분당 박동수에 해당한다. 50세 정도라면 적어도 125는 나와야 한다. 운동은 아침에 하자. 집중력 향상이 목표라면 아침 일찍 적어도 정오 이전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효과가 그날에 걸쳐 지속된다. 몇 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는 점점 약해지는데 우리가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은 대부분 저녁이 아니라 낮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30분 정도 하자. 적어도 20분은 해야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30분이 더 낫다. 운동은 꾸준히 하자. 운동으로 집중력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금방 포기하지 말자. 이런 열매를 거두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의 어머니가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던 관계로 그녀는 약물 복용을 원치 않았다. 심리치료도 망설였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는 운동도 우울증의 역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 그러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적어도 30분은 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몇 주 정도는 지속해야 효과를 볼 테지만 일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항우울제 못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일주일에 3번씩 달리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아니었기에 일단은 규칙적인 산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10분씩 시간을 늘리기도 벅찼지만 차츰 더 긴 거리를 더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었다. 3주 후에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한 번에 15분 정도 느린 속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붙어 있었다. 몇 주 지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운동 강도를 높였다. 처음 응급실을 찾아온 지 넉 달이 지난 후에는 달리기를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었다. 한 번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달릴 때도 많았다. 그 여성이 느끼는 행복감의 변화는 놀라웠다.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전반적으로 일도 더 잘 된다고 했다.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다. 사소한 문제로 찾아오던 불안도 사라졌다. 직장에 관한 것이든 집에 관한 것이든 스트레스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승마도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과도 연락했다. 게다가 직장 상황에도 잘 대처해서 해야 할 일을 더 분명하게 지시받을 수 있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정말 현저한 차이였다. 예전에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녀가 특히나 행복했던 이유는 달리기를 통해 스스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훨씬 쉬워졌다. 전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감에 마술을 부렸다. 우울증을 앓지 않는 사람에게 우울증 약을 처방해주면 보통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지만 운동은 측정 가능한 효과를 낳는다.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의기소침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우울증 정도에 상관없이 부정적 생각이 멀리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운동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달리기가 항우울제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면 환자들은 대부분 놀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달리기가 우울증 치료에 양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을까 궁금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써 모두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무지함이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결국은 돈 문제이다. 1980년 말부터 우리는 운동의 우울증에 대한 효과를 약물의 효과와 체계적으로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운동이 약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블루멘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156명을 모아 연구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156명이면 이 분야에서는 대규모 연구에 해당한다. 블루멘설은 실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은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항우울제 중 하나인 졸로프트를 주고 또 다른 집단은 일주일에 3번씩 30분 정도 운동하게 하고 마지막 집단은 운동과 복용을 병행했다. 넉 달 후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찾아왔다.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이제 우울증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운동 집단도 졸로프트 집단만큼 많은 참가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는 것이다. 6개월 후에 새 집단의 사람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공교롭게도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특정 집단에 할당되지 않고 원하는 방식을 직접 골라서 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심리치료를, 또 어떤 사람은 약 복용을 선택했다. 어느 쪽이 결과가 더 좋았을까? 운동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우울증이 재발한 경우가 10명당 1명 이하 혹은 8% 정도로 제일 적었다. 반면 약물 치료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재발 비율이 3명당 1명 이상 혹은 38%로 나왔다. 따라서 운동은 우울증 치료 효과가 약물 치료와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보다 보호 효과가 더 강력했다. 달리기가 수백만 달러의 개발 비용이 드는 베스트셀러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운동이 약보다 우울증 극복에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 연구가 입증한 부분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연구고 당연히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 연구가 항우울제만큼 언론에 노출되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 연구가 받은 관심은 항우울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항우울제 마케팅에는 수백만 달러의 돈이 들어갔다. 운동이 그와 똑같은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데는 얼마나 돈을 썼을까? 잘해야 푼돈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뇌는 달리고 싶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